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KB 데일리 3월 10일 목요일 리포트 공부하고 요약한 자료 공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오늘 좀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선 경제 및 금리 영향에 대한 주제를 담았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키 이슈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레딧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산림 투자가 본격화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책들을 보면서 업종들에 미치는 영향들 예상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 쪽 업종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폰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관련해서는 브로드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출이 급증했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 리포트는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대선 경제 및 금리 영향, 교역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 건설 등 내수 부양책 집중될 환경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심인 나라죠.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도 경기 회복은 수출 업종들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원유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자지만 언제든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수는 크게 민간 소비 중심의 내수, 그리고 건설 투자 관련된 내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은 일단 이 두 가지 영역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건설 투자 관련해서는 일단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걸었죠. 그래서 건설 투자 쪽에 투자가 확대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 부분에서는 지금 빠른 리오프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면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빠른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면은 이런 민간 소비 서비스 분야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이 한 50조 원 규모로 지급이 될 예정인데 이게 금리 상승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 상승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본문을 조금 다시 읽어보자면, 언급된 50조 원 전후의 재정지원금 지급은 추경을 통해서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정 마련이 지출 조정 등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최소화된다면 금리 상승 압력은 감소될 전망이다. 다른 재정들을 좀 조정을 해서 국채를 이제 최소한 발행을 한다는 거죠. 물론 향후 추가로 재정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예년 대비 예수 감소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세수가 좀 감소될 수가 있으면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재정 건전성에 대한 방안이 중기 금리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연간 성장률을 3%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민간 소비 개선 및 건설 투자 회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KB시황 파생 주제로 지금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세 가지 키 이슈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 세 가지 이슈는 첫 번째는 유가 안정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협력하는 관계, 공조하는 관계로 갈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급망이 재편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정리가 되는데, 일단 유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보면은 아직 준비가 되고 있지 않고
지금 미국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미국 정부도 아직은 에너지 제재 관련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원인에는 두 가지로 추측이 된다고 해요. 에너지 제재에 대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된다. 첫 번째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남았기 때문이고, 그 두 번째는 그 대안으로 준비 중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유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미국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리스크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와 중국의 공조하는 관계. 이렇게 관계가 된다면은 정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계속 공조하는 관계로 갈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세계화가 진행될 것이다. 탈세계화, 그러니까 다 자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공장들이. 미국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2029년부터 전체 75%를 자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채워진 제품에 한해서만 미국산으로 인정을 하겠다. 국산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말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유럽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망이 재편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장기적으로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크레딧 인사이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당연하죠. 우량물이 선호될 것이다. 그래서 우량물 선호를 자급해서 AA 혹은 A 등급 스프레드를 키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 AA-와 A 플러스 간의 스프레드 갭 역시 저점 확인은 확대되고 있다. 지금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KB 해외 채권 관련해서 원자재 파생상품 마진콜과 유동성 리스크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최근에 3월 7일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미국 최대 석탄 기업인 피바디 에너지가 지금 마진콜이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 석탄 기업은 호재죠. 오해 신난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에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유를 살펴보니까 석탄 선물 계약에 마진콜이 들어온 겁니다. 일단 마진콜은 증거금 납입 의무죠. 자, 증거금을 더 납입해라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왜 생겼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석탄 선물 매도 계약을 예전에 체결한 게 있는데 이게 만기가 도래한 거죠. 근데 이제 석탄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으니까 석탄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 매도 계약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매수 계약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매도 계약을 하는 거는 그때 상황에 봤다면 아주 당연한 거였겠는데 이 매도 계약의 가치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진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마진콜이 발생했다는 뜻은 증거금을 더 납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럼 증거금을 납입하려면 현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일단 비은행 기업들은 유동성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필요한 거죠. 현금이 한마디로 필요한 거죠. 은행 같은 기업은 유동성이 풍부하죠.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비은행들은 현금을 쌓아놓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이 석탄 기업은 그냥 잘 넘어갔는데 이런 유동성 위기를 처하는 비은행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석탄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석탄 기업이 피바디는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진콜이 들어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CP금리죠. 이제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단기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의 CP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자금 요달 요건이 악화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팬데믹이나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비은행 기관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희망은 전략이 아니고 소망은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걸로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유럽과 러시아는 붙어 있고 유럽이 러시아에 많은 것들을 의존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원자재를 의존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에너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러시아는 느낀 거죠. 더 이상 의존하면 안 되겠다. 독립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들을 이제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첫 번째 원자재 영역부터 살펴보면 지금 전 세계가 공급망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일단 러시아를 공급망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해 보이는데요. 이 공급망에 배제를 하고 그러면 공급망이었던 러시아가 지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 플러스 일단은 불안하니까 재고를 확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투자가 선행돼야 될 건데 투자가 빠르게 집행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죠. 지금 통화정책이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안감들은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영역에서도 이제 러시아한테 독립을 하기 위해서 EU는 2030년까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천연가스 재고 확충을 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1월 지금 지났고 이제 3월 됐으니까 이번에 겨울은 어떻게든 잘 넘겼는데 이제 올 12월 되면은 12월 또 겨울이 돌아오겠죠. 그러면 이번 겨울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천연가스를 일단은 재고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러시아 수입 비중이 사실 낮은 편이라서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미국도 러시아 수출품의 관세를 늘리고 이제 33%까지 늘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을 제한하는 이런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석유 관련된 수입을 특히나 제한하는 정책을 펼 거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러시아의 빈자리, 이 원자재와 에너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제 EU나 다른 나라들은 딴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겠죠. 그리고 러시아 거는 이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공조를 하니까. 근데 이 딴 곳이 많은 곳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 아니면 미국 자체적으로 세일가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란, 그다음에 나머지가 IEA랑 아니면은 중국이 이제 러시아 비중을 확대하면 그 빈자리를 이제 다른 나라 수입하는 것들을 줄이겠죠. 그러면 이 다른 나라 비중이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뭐 요런 현상.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일단 제일 유력한 것은 이란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란의 핵 협상을 빠르게 타결해서 러시아 공백을 채우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슈는 글로벌 ESG 해서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산림 투자가 본격화되었다는 이슈입니다. 이제 일본이랑 지금 싱가포르 최대 국부 펀드가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뉴포레스트 열대 아시아 산림 펀드 2를 조성을 했는데 약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남아 지역에 투자를 할 건데요. 6개에서 8개 인증된 농장 및 조림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산림 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수익, 이제 수익률이 한 10년간 14%에서 18% 수익률이 기대한다고 하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림 자원에 대해서 탄소 상세권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는 이 ESG 이슈가 어디가 있느냐? 최근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내 기업에 대해서 주주 활동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노르웨이 연금자산 APG도 지금 한국전력에 서한을 보내는 반면 2022년에는 삼성전자 등 10곳의 대상으로 탄소 감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이제 개선을 하라라는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주 활동의 전략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패시브 펀드 중심인 블랙록에서는 이제 공시에 집중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공시를 잘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활동 우선순위나 의결권 행사 내용들의 공시에를 집중해서 이런 공시를 좀 잘해라 이런 압력을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ESG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활동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로는 대선이 끝났죠. 대선 이후의 전망과 투자 전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제일 기대를 모으는 거는 건설 부동산 업종이라 건설 부동산 업종은 일단 대형 건설주 위주로 비중을 확대하는 걸로 리포트에 써져 있는데요. 대형 건설주들은 지금 주택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을 살펴봐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요. 제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공급 확대, 두 번째는 규제 완화, 세 번째는 임대제도 개선인데요. 일단 이 공급 확대 계획에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호재를 맞이한 거죠. 일단 공급을 확대하겠다.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말입니다. 주택 공급을 5년간 250만 호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더 확대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주들은 오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당장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게 2025년과 2026년에 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형태로 보여질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향후 횡보 후에 2025년이나 2026년에 증가될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 물량이요. 그 다음에 분양 물량 중에 재개발, 재건축의 비중은 지금 떨어졌다가 2020년이나 2021년에 떨어졌다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비중도 재개발, 재건축의 비중도 이제 증가할 예정이다. 다음 윤석열 당선자의 유틸리티 관련 공약의 영향을 검토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윤석열 당선자의 이제 에너지 정책을 한번 보면은 탈원전을, 기존의 문재인 정권에서는 탈원전을 선언을 했죠. 그런데 탈원전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원전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재생, 그리고 세 번째는 석탄 화력 발전으로 이제 에너지 수급을 비중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것들은 오르겠고, 신재생 관련된 것도 오르겠죠. 그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 관련해서는 이제 비중을 낮추니까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신재생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걸 하냐,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수소 경제 확대, 청정 수소 생산 기지 및 수소 생산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그래서 적정 에너지 믹스 수립을 하고 수소 생산 및 재생에너지 연동 용이한 SMR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공부하면 더 좋을 거는 같아요. 두 번째, 원전에 관련돼서는 원전은 기저 발전원 역할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 관련해서 수혜를 한정 기술, 그 다음에 한정 KPS 등이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자, 본문의 거 읽어보면은 주가 및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원전 관련 업체들이 될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 및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따라서 국내 수주 잔고가 소진되었다. 한정 기술과 장기적인 원전 정비 및 매출 규모 축소가 예정되었던 한정 KPS가 영향이 클 것이다. 다음은 윤석열 당선자의 금융 관련 공약의 영향을 분석한 건데요. 이제 금융사들은 첫 번째 증권사,
두 번째는 은행,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업계가 있죠. 일단 증권사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배드. 근데 은행은 중립, 그다음에 보험은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제 증권사를 안 좋게 본다는 거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거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인데요.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기하는 게 증권사들에 어떤 영향이 있냐? 일단 증권사들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기되는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절세 기반의 금융상품들을 제공을 하는 거 이제 라인업 해놨겠죠. 그리고 손해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서 증권사 WM 등의 이제 변화를 이제 주려고 했는데 이런 기대감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은 LTV 규제 완화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은행 쪽에서는 중립적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LTV 규제 완화의 경우 은행 가계대출 성장에는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감독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계속 이어질 거고 DSR 규제도 지금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완화가 돼야지 대출이 많이 늘어날 건데 이런 것들 유지하면 이런 거 완화해도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이 이런 것들 요인들과도 맞물려서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민간 기업으로서 은행의 자본 정책,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없다. 이런 면에서는 중립적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업종인 보험업종에 대해서도 중립인데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공적보험의 역할을 확대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중에서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원이 이제 간호와 간병 쪽에서도 확대되는 분위기로 흘러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건강보험의 재정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범 실시라는 단서가는 있지만은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건보료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쪽에 이제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의 간병이나 간호 확대는 조금 이제 공적보험에서는 좋지 않은 거고, 이제 이게 민간보험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민간보험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AACR 2022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몰랐는데 ASCO랑 달리 ASCR은 초기 연구 결과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들의 새싹들, 그러니까 초기죠. 새싹들이 훑어보는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몇 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IT의 아이폰인데요. 아이폰이 슈퍼사이클 기대가 된다. 자, 아이폰이 지금 최저가 아이폰 SE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 아이폰 가운데 최저가로 책정이 되었고 이게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확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격만 낮췄다고 이제 가성비가 우선이 하는 소비자들 잡을 수는 없죠. 일단 아이폰 13 수준으로 이제 성능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 중심으로도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들이 예상하고 있는 3세대 아이폰 SE의 판매량은 이제 3천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0년 만에 최대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지금 17.8%를 달성을 하면서 최대 점유율을 달성할 거라고. 근데 2012년에 18.3% 수준에 거의 임박하는 거죠. 그래도 최대 점유율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아이폰이 이제 최대 점유율을 기대를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가? 이렇게 했을 때는 LG 이노텍을 들고 있는데 LG 이노텍이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이제 납품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수기 가동률 상승과 실적 개선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폰의 수혜로 LG 이노텍은 상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브로드캠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브로드캠은 모든 부분에서 매출이 성장을 했다. 브로드캠은 반도체 솔루션 부분에서도 이제 실적이 증가를 한 것과 보였고, 이제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분 자체도 지금 5% 상승해서 1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의 매출이 성장을 했다. 그다음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업 마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좋으니까 분기 실적 전망치도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 매출 부분에서도 20% 이상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 모두 매출을 25%, 2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드캠은 꾸준히 주주 환원을 잘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실적 대비 높은 잉여 현금 흐름의 증가가 예상이 돼서 그런 건데요. 이 기업은 이제 계속해서 주주 환원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작년 하반기 때 4분기 때 배당금을 주당 4.1달러를 지급을 했고, 규모로는 18억 달러를 이미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27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이제 이익을 많이 이제 분배하는 기업인 거죠. 이것으로 3월 8일 데일리 리포트 요약 공부한 것에 대한 공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